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5월 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5월 7일 주말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서울에도 많이 왔고요. 또 제주 이런 데도 지난 금토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런 비가 아마 올 여름 어마어마한 폭염을 예고하는 그런 비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동남아 쪽도 40도가 훌쩍 넘는 그런 아주 고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또 여행 자제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올여름도 하여튼 엄청 더운 모양입니다. 원래 여름 되기 전에 폭염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올여름 굉장히 더울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위 대책 잘 마련하시고 올여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월 7일 월요일에는요, 먼저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 경제 뉴스들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에서 여러 이슈들이 함께 나오고 있죠.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트럼프 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포함해서 미국 대선, 부통령 이야기 등등은 어떻게 될지 오늘은 안병진 교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소속이시죠? 안병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어떻게 이번 주는 어디 가긴 좀 애매하셨겠군요.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도? 예. 이천의 테르메덴이라고. 테르메덴 스파? 예, 워터파크. 그렇습니까? 예, 거긴 비 와도 괜찮은 데군요. 예, 그리고 비 와도 갈만 하더라고요. 좋았습니까? 예, 좀 춥긴 했는데 예. 그래도 아이들이 재밌게 놀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날. 예, 거기 뜨끈뜨끈한데 몸도 지지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천. 예, 이천에 이천. 또 저 쌀밥도 한번 드시고 오셔야죠. 예, 쌀밥은 못 먹었고 이제 막국수랑 좀 먹고 막국수.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예, 제가 지금 오늘 뉴스 준비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보면요. 다우존스는 한 0.46% 정도 상승했고요. S&P 500은 1.03%, 나스닥은 1.19%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다우 지수가 지금 한 3거래일, 4거래일 이렇게 꾸준하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금리 안 내릴 거다라는 공포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 그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고용 지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고용이 좀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그래도 조금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 파월 의장 얘기를 보면은 진짜 되게 내리고 싶은데 지표가 더럽게 안 나온다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어디서 좀 그걸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4월 비농업 고문의 고용이 17만 5천 명 증가하면서 전보단 조금 완화가 됐고 실업률도 3.9%로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가 기대했던 것처럼 조금 나와주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릴 것까지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협정안이 나왔는데 네. 하마스 쪽에서는 이제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 제한을 수용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또 추가로 이어가서 그 조금 이게 끝날 것 같이 끝나지 않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받아들이는데 예. 이스라엘은 못 받겠다.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뉴스 보다 보니까 거기 그 미국이 총탄을 제공하는 거를 한번 보류시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예. 네. 이게 아무래도 좀 그 미국에서도 좀 부담이 좀 되잖아요. 네. 계속 전쟁을 이어가다 보면은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 미국의 압박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 전에 그 박현두 교수님이 언더스탠딩 3프로에서 방송하셨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 반대할 것 같은 안건이 있으면은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그게 설득이 되겠냐? 미국은 설득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국익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면 예. 일단 해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설득하냐라는 얘기가 지금 전쟁을 하는 부분들이 좀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좀 더 이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어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네, 설득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닌. 예. 그래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뭘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뭐 갈등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봉합을 하든지 예, 그렇게 예. 가야지. 잘 설득해서 뭘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닐 수도 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이 첫 번째 뉴스 이거 되게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네. 그 매일경제에서 단독 보도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얘기예요. 저도 경제기자 생활 꽤 오래 했는데 해외 주식을 가지고 한국계 리딩방이 작전을 했다. 한국계 리딩방이 해외 주식을 컨트롤할 수가 있나요? 미국 주식 조그만 거는 뭐 가능. 할 수 있죠. 못할 것도 없죠. 뭐 한 3,400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건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는 참 그러니까 이게 리딩방을 하더라도 해외 주식 가지고 리딩하자고 사람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 문자는 요즘 좀 자주 오더라고요. 제 네, 문자는 아마 어디 리딩방인지에서 다 공유를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하루에 한 20개씩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예전에 리딩방 취재한다고 네. 여기저기 많이 가입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정신없는 사람으로 보이겠군요. 그 리딩방 이거는 뉴스 들어가기 전에 여담이고 약간 그 투자자분들 조금 조심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네. 리딩방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명단. 잘 현혹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데리고 있는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데나 뿌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리딩방 사업은. 한번 가입하신 분이 계속 하시는군요. 손실 보고 나면은 좀 화를 내시고 탈퇴를 하시는데 예. 나중에 계속 보내면 또 들어옵니다. 음. 근데 그게 어느 사업이랑 좀 비슷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대부업을 그렇게 나쁘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대부업도 한 번도 안 빌려본 사람은 무서워서 잘 못 빌립니다. 네네네. 근데 한 번 빌리신 분들이 좀 자주 가시고요. 또 비슷한 데가 점집이 있습니다. 점집. 네, 점집 비즈니스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자를 보낼 때 아무한테나 보내면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한번 하신 분들이 주로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그 미디어 통신 기술 발달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해외 주식 가지고 하면 이게 그 주식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사람들 모집해서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 SNS도 발전하고 미디어도 이제 자기가 그냥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해외 선물까지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해외 알 주식을 가지고 작전하는 거는 그러니까 리딩방 하는 거는 저는 이번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똑같죠. 똑같아요. 예, 사라 얼마까지 간다 또 실제로 좀 가고. 왜냐면 같이 샀으니까. 네. 그리고서 이것도 참 나쁜 놈들인데 이게 한번 같이 보시죠 차트를. 이게 모바일 헬스 네트워크 솔루션이라는 회사예요. 싱가포르계 회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차트인데 지금 이렇게 4월 26일, 18일이니까 4월 초쯤에 상장을 했습니다. 얘를 주가를 한 여기가 얼마입니까? 한 8달러 정도에서 거의 한 24달러, 25달러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린 겁니다. 네. 장중에 한 29달러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달러에 사신 분들도 한 3배 먹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쫙 올려주고서 5월 2일 날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5월 3일 넘어가는 날. 네. 이게 5월 2일, 5월 3일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무슨 요일이냐면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제일 취약할 시간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5월 6일까지가 쉬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보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 던진 거죠. 저렇게 떨어졌어요? 하루에? 예. 하루에 뭐 오를 때도 뭐 첫날 상장 첫날 67%뭐 다음 거래에 52% 47% 올랐다가 지금 거의 한 22달러에서 2달러가 됐으니까 거의 90% 넘게 폭락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여기를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3주간 한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규모를 보니까 한 850억 정도 규모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요 회사를. 얼마야 그럼? 850억이면 10조? 그쵸. 그러니까 850억이면 그쯤 되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850억 원. 억 원? 네, 억 원. 그러니까 10조는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영업이익이 한 44억 원 정도 되고 급락 직전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었으니까 뭐 기껏해야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막 858억 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산 거네. 그쵸. 예. 그리고 이거를 감안하면은
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리딩방 가입한 이제 뭐 피해자라는 분들이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무슨 외국인 교수 같은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권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나는 뭐 어디에 누군데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뭐 가격 다 지정해주면서 이거 지금 $20 갔는데 $60 간다. $60 가고 돈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계속적으로 리딩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바일 헬스 네트워크 솔루션. 예, 모바일 헬스 네트워크 솔루션. 야, 참 이름 딱 좋다 진짜. 모바일의 헬스의 네트워크 솔루션까지. 네트워크의 솔루션에. 아유 진짜. 아유 이름 딱 좋다. 아 근데 이게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니까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싱가포르계 회사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그 추가로 작년에도 이 비슷한 패턴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90% 폭락한 나스닥 상장사 중에 메종 솔루션즈, 노던, 샹송 인터내셔널 홀딩스 같은 회사들을 국내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추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가 이제 주가가 이제 거기도 뭐 90, 뭐 이렇게 막 쫙쫙쫙 올라가다가 막 90%씩 폭락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여기도 한국인들의 주식 매수세가 꽤 높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하는 회사인지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패턴들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외국인 주식 매수 상위 중에 예. 그 상위는 대부분 테슬라,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막 요런 회사인데 그렇죠. 한 1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저 회사 뭐 하는 회사지 싶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미국에서 뭐 되게 알짜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알짜 회사들은 막 시장이 굉장히 독점적인데 B2C를 하진 않고 이름은 별로 안 유명한 요런 데들이 종종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회사들일 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 주식을 면밀하게 분석해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한 종목이 아닐까? 라고 의심되는 종목들에 요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들의 뭐 공통점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매일경제에서 좀 특이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회사들의 C레벨 임원들이 대부분 중국계라는 겁니다. 뭐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왜 이걸 지목을 하냐면은 네. 일반적으로 작전을 하려면 그 대주주가 주식을 던지면 작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 주식을 한 50% 올렸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내부자들은 내용을 잘 알잖아요. 네네네. 그럼 내부자가 여기서 그냥 주식을 던져버리면은 이제 시세 조정이 깨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시세 조정을 할 때는 이제 내부자들이 좀 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계 리딩방과 중국의 어떤 그 C레벨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매일경제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추가적인 취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주식을 못 팔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미국은 리스팅 제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장을 시킨 주식이 있고 네. 상장을 안 된 대주주 주식 같은 경우는 증권신고서를 따로 내야 되거든요.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C레벨이 중국계라고 해서 이거를 연계성을 보려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계일 가능성도 좀 지적을 좀 하고 중국계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해 나왔던 얘기 중에 힌덴버그 리서치가 메종 솔루션즈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냈었다는 거예요. 예, 공매도 리서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과도하게 올랐거나 아니면 사업이 좀 부풀려졌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나는 이 회사의 공매도를 칩니다라고 해서 리포트를 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은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사기로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반등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리서치 회사인데 미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매도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내가 이 회사를 왜 공매도를 하는가. 를 좀 얘기하는 그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맞아 멍석말이 당해가지고 이제 없어질 건데, 근데 이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저 중국계가 뭐 오리지널 저 그 사기 저 단의 본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계를 껍데기로 씌운 예. 한국인들일 수도 있고. 근데 외국에 특히 이제 뭐 미국 주식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작은 종목들일 거 아니에요, 종목들은. 예.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면서 문자 보고 투자하시는 거는 너무 좀 도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도박이죠. 도박이죠, 사실. 예, 예. 네. 근데 뭐 도박인지 몰랐다라고 하시겠지만 도박인데다가 이게 참 어려운 게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거 뭐 미국 어디 뭐 SEC에다가 에다 할 수도 없을 거고. 원칙적으로 보면 SEC에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일단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제 한국 자본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한국 사람이 사기를 친 에이. 거를 처벌을 하려 그러면은 한국 경찰에다가 사기죄를 적용을 해야 되나? 네. 근데 이게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분은 한국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시라는 말 말고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예전에도 이런 거 있었나? 저도 한번 아닙니다. 자, 또 무슨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세 조정하는 경우도 옛날에 있긴 있었어요. 종종 있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리딩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데려가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것은 참 특이한 사건이고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또 추가로 발표했는데 여기서 그 추가 혐의가 밝혀가 돼서 한 7개 정도의 외국계 증권사에서 불법 공매도 규모 한 1,500억 정도의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나스닥에서 일어난 그 증권 사기 사건.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이게 한번 참 가볼까요? 안타까운 게 이게 진짜 속된 말로 이렇게 주가 올려가지고 미국인들 끌어들여갖고 팔고 나와서 달러 벌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한국 사람이 올려놓고서 네. 들고 있는 사람 고점에 들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일 건데 워낙 이게 또 한국 주식에 이제 실망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문자 그런 거 오잖아요. 뭐 미국 주식 뭐 무슨 테마주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것등 정보 확인하시려면 뭐 77번 뭐 남겨주세요. 이러면 이제 맨 처음에 그냥 정보 받는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답장 문자 하나 보냈다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투자는 어쨌든 자기 책임입니다.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 내년도 HBM의 판매 단가가 10% 정도 상승할 거라는 트렌드포스의 리포트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원래 2.2% 전망했었는데 네. 주말 사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2.6%로 오를 것 같다. 경제 전망을. 그러면서 1.3% 깜짝 성장한 것이 뭐 일시적인 요인은 있지만 네. 그래도 수출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국내 생산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반갑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수출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둘인데 하나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작년에도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반도체는 작년에 무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견인하는 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얘기는 이게 반도체 쪽으로 너무 쏠려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좀 하긴 했습니다. 변동성이 크니까요. 아무래도 핵심은 반도체고 그 중에서 HBM이 있는데 HBM이 D램 가격까지 같이 올려주는 효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D램이나 HBM이나 뭐 D램 만드는 건 똑같거든요. 네네. D램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위로 이렇게 쌓아갖고 만드는 게 HBM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D램 생산 물량 중에 일부를 이제 HBM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한 2% 정도 됐는데 네. 전체 생산량 중에 HBM 2%. 근데 올해는 5%로 상승하고 25년에는 10%까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D램의 공급량이 10%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D램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생산량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10%의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가격에는 굉장히 좀 예민한 영향을 좀 줘요. 네. 이게 가격이 뭐 공급량이 줄어들 게 뻔히 나타나면은 미리 사놔야 되잖아요. 그럼 미리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미리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는
Di램보다 가격이 한 5에서 7배 정도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냥 D램을 따로 하나로 팔면 예를 들어서 뭐 1달러다. 그러면 이거를 12개를 쌓아서 팔면은 이게 1달러에 12개니까 12달러가 아니고 이게 5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도 D램의 공급량을 줄여서 D램 가격을 올리는 게 있고 네. HBM은 원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D램 전체에서 매출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매출의 한 21% 정도를 HBM이 차지할 걸로 보이고 25년에는 전체 D램 매출의 30%를 HBM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게 트렌드포스의 어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25년 가격 협상이 이미 올해 2분기에 시작이 됐고 네. 전체 생산 능력이 제한돼 있어서 공급 업체들은 이미 가격을 인상을 했고 그거를 HBM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 기술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HBM이라는 건 원래 AI용으로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AI용으로 쓰는데 대안도 없는 데다가 갑자기 생산을 좀 늘리게 되면서 이게 퀄리티가 조금 불안정해요. 네. 그래갖고 뭐 수율이 그 트렌드포스에서는 한 4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HBM3E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는 기술 경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네네. 수율이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그 극단적인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A100입니다. 엔비디아 A100이에요. 네. 엔비디아 A100에는 HBM2E가 들어갑니다. 네. 그 A100은 엔비디아 GPU 중에 가장 그 전성비가 좋은 전력 효율성이 좋아서 베스트셀링 모델로 꼽힙니다. 네. H100에 비해서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게 전성비가 되게 좋아요. 전기를 훨씬 들 써요. 그때 여기에 GPU 메모리가 80기가입니다. 그러면은 80기가인데 HBM이 한 개에 16기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2기가짜리 D램 8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위로. 네. 그러면 A100에는 HBM이 6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16기가짜리가 6개가 들어갔는데 80기가입니다. 96이 아니고. 96이 아니고. 네. 그럼 16기가 어디 갔냐는 거죠. 아. 어디 갔어요? 안 나옵니다. 아. 성능이 안 나와요. 실제 얹은 거보다. 예. 네. 왜 안 나오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거를 진짜 멀쩡한 HBM을 받아서 연결을 했는데 그래도 6개를 꼈을 때 80기가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80기가로 파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아직 불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품 단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좀 이렇게 뭐 복잡하진 않지만 곱셈 정도지만 네. 이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거는 올해 이미 완판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 공급한 HBM3 8단 제품에다가 3분기에는 HBM3 12단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뭐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거는 올해 공급 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릴 거고 내년에도 올해 대비 25년에는 올해 대비 한 2배 정도 공급을 더 하겠다. 그럼 3배 늘리고 2배 더 늘리고 그러면 6배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HBM 쪽에 근데 사실 HBM이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히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건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건데 그 반도체 에이스 임직원 400여 명 투입했다. 이게 엔비디아 하나 뚫겠다고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네. 한 100명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의 퀄리티 테스트 통과하려고 지금 한 100명 정도 투입을 했고 나머지 300명은 HBM4 쪽으로 또 개발 인력을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삼성전자는 이게 나오면 일단 누가 이거 신규로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예, 저희 양산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늦은 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인력을 배치하고 여기에 그 다음 기술 HBM4에도 이렇게 많은 인력을 좀 배치를 했다는 거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전 세계 탑을 찍어가는 그런 과정들에서 다른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도 이제 뭐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얘기들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는 뭐 기술적인 설명을 둘째치고 아직 기술의 성숙도가 완벽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있는 거고 그거를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디램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 회사들이 결국 주도를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는요.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얘기인데 그 미국에다가 그 중국 기업들 수출을 못하게 해서 실제로 교역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으로 우회 수출을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한국 무역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베트남과 그 멕시코로 우회 수출하는 규모가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거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4년 사이에 2배인데 4배라고 좀 제목이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우회 수출한 규모가 2018년 대비 92%가 증가했고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은 99%가 늘었다고 합니다. 직접은 못 가니까 예. 베트남 발 혹은 멕시코 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쿠션 치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슈퍼 301조라든지 아니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등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럼 위구르 지역에서 가는지를 공급망을 어떻게 아나? 라고 할 때 사실 그거를 이렇게 면밀하게 진짜 위구르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는 위구르 지역의 주요 생산품인 섬유라든지 화학물질, 폴리실리콘 같은 거 신장 위구르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우회 수출이 늘어난 것들을 기준으로 좀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지금 중국이랑 교역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주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에다 팔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이런 우회 수출도 굉장히 많다라는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그 유럽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교역 관련한 협상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가 좀 불명확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실질이든 아니든 때리는 쪽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조금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상호 호혜라든지 뭐 상호 존중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여기도 참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 아직도 중국에다 40%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숨에 끊어버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자니 중국 물건들의 유럽 시장을 잠식하는 경향도 굉장히 강하고 네. 그리고 EU는 특히 EU 내에서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네. 말 진짜 안 듣습니다. EU의 말을 EU든 미국이든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요런 뭐 얼마 전에 제가 압권에서 네. 금 관련한 얘기를 좀 하다가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중지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달러 가지고 와도 금 안 줄게. 요 해가지고 이제 금 태환 정지해갖고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금 태환을 정지하게 된 트리거를 누가 당겼냐? 프랑스가 당겼습니다. 그래요? 프랑스가 달러 왕창 들고 가갖고 금 내놓으쇼. 그래갖고 야 이걸 다 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금 태환 안 해 이렇게 됐었고. 그래요? 그 전으로 들어가면 원래 영국도 금본위제였거든요. 네. 그 금태환 정지시켰는데 그때도 금풀에서 프랑스 빠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EU라는 지역도 생각보다 그 복잡한 셈법들을 좀 갖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 지금 폰데라이어 EU 위원장과 마크롱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지금 유럽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프랑스도 서서히 조금 분위기가 썩 좋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죠. 그나저나 이 한국 동서발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죠, 동서발전. 네, 그 커피 만드는 데 말고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된 이제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에너지 혁신 창업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서발전이 창업 아이디어 같은 건 다 준비를 해놨고 여기에 이제 뛰어들 많은 청년 창업자들 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최대 5팀,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을 하고
뭐 교육 컨설팅, 뭐 현장 실습 등등도 모두 지원한다고 하니까 요거 혹시 에너지 관련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한번 생각이 있으신 젊은 분들은 도전을 해봐도 괜찮지 않으실까. 한국 동서 발전에서 이런 창업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예,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데입니다. 이게 뭐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기를 그냥 쓰니까 네. 친환경하게 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분들은 이 전기를 친환경하게 만들었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동서발전 같은 회사가 이 친환경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들까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부분이 네.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신재생 에너지, 환경 및 안전 분야, IT 기술 분야 이런 쪽 창업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창업 지원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기업화되면은 이걸 또 동서발전이 받아들여서 네네네. 거기서 또 이제 친환경 전력을 또 생산하게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선순환 고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석탄 발전해 갖고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창업 지원해서 깨끗한 에너지 만들도록 하고, 그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또 여기 접목을 해서 좀 친환경적인 전기를 만들고, 이런 좀 선순환 고리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좀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40대도 되냐고 하시는데 뭐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아니 하세요. 그리고 뭐 제가 그 정확히 몇 살까지 이제 이게 뭐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님 뭐 저 동생 이름이나 뭐 이렇게 창업하셔갖고 동서 말고 동서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동서 이름으로 창업하셔갖고 형님 동서가 또 잘 친하게 지내셔도 되는 거지 뭐. 여튼 많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아이디어도 또 요게 몇 개 또 제시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잘 현실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예비 창업자들 많은 도전 뭐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과는 요 정도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